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그동안에 대장동이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억압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대장동 관련한 재판 1심 선고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이건태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가장 열심히 기사를 쓰신 분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옛날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대장동 관련 이슈에서만큼은 굉장히 편향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걸 다루기가 쉽지가 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다루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전혀 상반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뭐였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해서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 성남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업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은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줬고 그들이 돈을 많이 갖고 가게끔 사업을 설계했다. 이재명은 아주 나쁜 뇌물도 받았고 배임도 한 파렴치범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된 지 4년 만인 지난 10월 31일 금요일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업자들에 대한 선고도 중요하지만 이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어떻게 관여가 될 것인가. 아,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네. 두 갈래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장동 개발업자들 어떤 선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는 업무상 배임죄 뇌물죄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 추징금 8억 1천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년, 추징금 428억입니다. 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년 받았고요. 정영학 개발업자 업무상 배임죄 징역 5년,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팀장 업무상 배임죄와 뇌물죄로 징역 6년,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200입니다. 네, 중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두 분께서 조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목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요 짚어주시면. 판결에 대해서 예, 요 사람들에 대한 건 예, 이재명 예. 대통령 건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 부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공사. 예. 아, 그래서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패에 관련된 유동규하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고 마땅한 처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의 구형보다도 오히려 더 세게 선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검찰을 믿었겠죠. 유동규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른바 이제 정치 검찰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판결의 중용 그러니까 원래는 중용 구형이 됐어야죠. 유동규는 그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부패에 매수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형이 정해진 구형이 낮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아. 법원이 제대로 판결한 거고 어. 정민용도 관여 정도는 저들 중에 제일 낮다고 봐야 되지만 네. 정민용도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검찰 구형보다 세게 선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네. 제가 한마디 좀 보태면 네, 우리 기자님. 그날 현장에서 가장 5명이 다 멘탈이 좀 나간 모습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요? 가장 누가 심각하게 오. 멘탈을 나갔냐? 네. 정민용입니다. 아, 정민용과 다시 좀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정민용. 유동규 순이에요. 정민용과 왜냐면 유동규. 자기가 이 5명 중에 자기가 가장 형량이 낮게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정민용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1년 더 높게 받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자기가 평생 동안 선배로 모셨던 남욱이 자기보다 더 주도자인데 자기보다 더 낮게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뭐 벌금도 나오고 추징금도 높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정민용은 자기 스스로 항상 나는 부차적인 존재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과하게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 유동규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재판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였냐? 네네네. 핵심적인 사안이 유동규와 정민용을 압도적으로 질타했어요. 누가? 재판장이. 왜냐면 유동규하고 정민용을 그렇죠. 많이 뭐라고 상대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판결문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앞서서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더 도드라지게 질타를 한 2명이 바로 유동규와 정민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공직자라서 그랬나?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해서 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행위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질타했어요. 그 다시 이건 한번 좀 핵심입니다. 띄워주시면은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매수가 된 케이스고요. 네. 정민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었는데 내부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예. 도시공사에. 예, 거기다 심어놓은 사람이야. 아. 공직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공직자가 된 거죠. 조금 케이스가 그 다른데.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게 아, 이거 핵심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대학교에 둘 다 서강대 남욱과 정민용이 둘 다 선후배 관계였어요. 둘 다 사시 공부를 같이 했고 일생 동안 정민용은 어찌 보면 남욱한테 좀 뭐랄까요 그 가까운 동생 혹은 뭔가 좀 갈굼을 당하면서 막 뺏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동적으로 살아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심었음 내부자로 그리고 나서 공모관계를 다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게 했어요. 이 점이 있어서 재판장이 조용호 부장이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한 지점이에요. 판결문 곳곳에 막 명시가 됐어요. 막 이런. 야, 야, 재밌네. 재밌다. 재밌네. 아, 두 분 잘 모셨네. 이런 얘기 좀 다른 방송도 나가서 좀 많이들 좀 하고 다니세요. 아니, 근데 불러주질 않아서. 오늘 김 기자님 만나서 약간 방론입니다만은 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대장동 변호사로 활동할 때 우리가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땡볕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기사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김종훈 기자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보도를 해주고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항상 반짝반짝 빛을 발해줘가지고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칭찬하면 오히려 그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네. 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 뭐 민주당을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니니까요. 네. 속으로만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이제 요거 핵심입니다. 이번에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인가. 네.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거든요. 네. 언론이 이것 때문에 이제 에이펙은 아예 다루지도 않아. 이것만 다뤄.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회로도 돌려서는 안 되고요. 네, 맞죠? 네. 그리고 억가도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다뤄야 됩니다. 네. 자 재판부 판단 중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대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장동 사업은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 범죄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부패 범죄라는 거야. 그리고요.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순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 자, 지금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었으니까. 유동규 그래 나쁜 놈 맞아. 근데 유동규 혼자서 할 수 없는 위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냐? 요거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거다. 요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언론이 짚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산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성남시장 다시 말해 이재명 시장은 얼마나 유동규하고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가 유착되어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에 대한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관여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니까 두 분이 냉철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건 얼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이제 대장동이 한 30만 평 되는데요. 거기가 남판교로 불렸을 정도로 완전 노른자의 땅이었어요. 네. 개발이 명백히 예상되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LH가 이걸 개발하려고 개발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매집합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매집을.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등등 저축은행에서 1,800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치르고 시가의 두세 배를 주고 계약금을 치르고 땅을 다 매집합니다. 민간 예. 업자들이. LH가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80% 확보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LH가 사업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와. 그게 2010년 6월 28일입니다. 10년 6월 28일. LH가 포기 선언을 해요. 6월 28일 날. 그런데 3일 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돼 취임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취임해서 보니까 LH가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자기가 땅도 샀고 이제 난리 났지. 그다음에 LH도 포기시켰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안 돼. 이거 우리가 공영 개발할 거야. 와. LH가 포기한 것, LH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공영 개발할 거야. 성남시에서 너희들이 하면 그 임야나 밭이 이 용도 변경이 대지로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네. 너희들이 못 게끔 해줄 수 없어. 음. 그래가지고 민간 개발 허가를 안 해줘요. 공영 개발을 선언해 버려요. 오. 두 번째로 이제 공영 개발을 하려면 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토지 네. 보상. 네. 그게 4,600억이 드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공영 개발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드디어 이제 민간 개발을 허용하겠지 했는데 성남시장이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좋아. 그러면 반관 반민 민간 합동으로 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또 선언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이 대장동 그 택지 개발 사업을 결합해서 하겠다고 이재명 시장이 발표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1공단이 있는 지역이 성남시의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 반듯한 좋은 공원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시장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장동 개발을 하려면 그 업자는 이 돈 2,760억을 부담해라. 라고 그걸 옵션을 걸어요. 공공환수네. 네. 그래 지금 굉장히 좋은 공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이 결합을 풀어주세요. 분리 개발해 주세요 요구를 해요. 근데 안 돼. 끝까지 결합 개발이 추진돼서 완성이 됐거든요. 대단하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토지 보상 방식을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민간 사업자들한테 환지 방식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끝까지 수용 방식으로 해서 수용 방식으로 끝냈습니다. 환지 방식이 뭐예요? 환지 방식은 이제 개발을 하면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안 주고 개발 부지 옆에 있는 개발 부지 안에 있는 토지로 주는 거예요. 그럼 개발이 끝난 토지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토지로 보상받는 게 훨씬 이득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환지 방식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끝까지 수용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토지 80%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자기들 땅 위에다가 지어달라고 구획계를 자기들이 그린 구획계를 채택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안 돼. LH가 원래 그렸던 구획계. 그걸 우리 성남시가 그걸 선택했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거절해 버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민간 합동 개발이니까 그 민을 자기들이 땅 80%를 샀으니까 우리들로 그냥 지정해 주세요 그래요. 이것도 적법해요.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안 돼. 누구를 민간 사업자로 할지는 공개경영 입찰로 결정해라고 공개경영 입찰 업무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맡긴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권한사항 5개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전부 거절했어요. 근데 입찰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맡겼는데 위임을 한 거네. 그렇지. 그랬는데 유동규가 거기 기획본부장이었어요. 거기 매수가 된 거구나. 유동규가 매수돼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남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부패. 처음부터 이거를 성남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딱 들어요. 왜 이재명이랑 왜 관련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듣고 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저기서 수뇌부를 이재명 시장으로 본다면 수뇌부의 결정, 주요 핵심 결정 5개는 전부 민간 사업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유동규는 관여를 못했어요. 유동규는 계속 따라가면 민간 사업자들이 환지 방식을 관철해줘. 환시 방식을 관철하라고 엄청 주장을 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은 듣지를 않아요. 저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말하는 수뇌부라고 하는 것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수뇌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군요. 근데 저 판결문의 깊은 뜻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사실관계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기자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회로만 돌려서도 안 되고 억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네. 냉철하게 가야 됩니다. 차라리 명징하게 그 수뇌부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근데 판결문에서는 단정짓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처음 매불쇼에 왔으니까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하나 떼어왔어요. 뭐 젠순왕이네. 대장동계의 젠순왕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곽수산 선생님이 그 앞에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문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국힘에서 지금 수뇌부를 강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전제 사실 자체를 이재명이 모른다가 고의성이 배제된 이재명이 모른다가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전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자꾸 수뇌부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모른다 다음 문구가 참으로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결문의 216쪽에 어떻게 돼 있냐? 방금 말씀하신 그 곽수산 선생님이 네네. 말씀하신 그 모른다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으로부터 피고인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유동규 정진상과 달리 수용 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뭔가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영역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뭐 금품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고의성을 위해서 뭔가 행동했다는 이런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전부 다 차단을 해놨어. 다 부인해 버렸어요. 이거를 판결문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네. 수뇌부 속에서 그리고 그 수뇌부를 뒷받침하는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을 판결문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제 해석에 동의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로지 이번 재판 판결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죄로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을 한 것이고 배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검찰이 네. 이재명 대통령님을 뇌물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나요? 배임으로만 기소했습니다. 배임으로만 기소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몰랐다고 이 재판부가 몰랐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배임죄가 무죄인 거죠. 배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알고서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하고 민간 사업자에 유리한 결정을 해야만이 배임죄가 되는데 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돼 있잖아요. 몰랐다고 돼 있더라고요. 배임죄가 무죄인 거죠. 아. 그래서
검찰한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공소를 취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시 성남시장은 이 부분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요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자, 뭐 소개를 또 한번 해주세요. 당시- 왜냐면 언론이 이걸 주목을 안 해.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었죠.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네. 사실 이 부분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거의 다 공통돼요. 대북 송금 사건도 그래서 그게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뭘 아는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졌다는 게 없으니까 네. 유일하게 기댔던 게 이화영 부지사 들들들 볶아가지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지 그 말 한마디 얻어내려고 그 연어수 난리를 팔티, 쳤잖아요. 연어수 팔티. 근데 여기는 그게 뚝 끊긴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라갔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민간업자들에게 뭐 받았다는 거 하나도 우리는 모르겠다.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렇게 수사를 해서 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네.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5개 요구 사항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절했다고 하는 질문을 제가 법정에서 유동규한테 하나하나 끊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요구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절했느냐? 맞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걸 5번을 하나를 끌어서 다 거절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판 과정에서 이제 양측이 검찰과 변호인이 양측이 이제 공방을 할 때 검찰이 공소 사실을 얘기하고 그 변호인이 반박하고 재반박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서너 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변호인들이 했어요. 이 중요한 5개를 이재명 시장이 다 거절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유착이 안 됐다고 보는 게 결론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라고 확실합니다.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 했어요. 오,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재판장한테 얘기했어요. 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들이 한 이 주장은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장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주고 공판조서에 남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을 듣고도 검사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 했어요. 오, 잘하셨네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등과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은 22부 재판이거든요. 22부 재판은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은 재판정에 가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탄핵할 기회가 없었어요. 유동규의 진술이나 김만배의 진술, 남욱 진술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거나 탄핵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 증언만 듣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를 정진상, 김용 재판에 갖다 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아.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좀 오, 보충 설명을 그래요?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 게 오. 수뇌부를 단정짓지 않았지만 그 판결문 곳곳에서 수뇌부가 정진상과 김용인 듯한 최소한 그 둘이 포함되는 듯한 그 뉘앙스. 뉘앙스들이 상당히 곳곳에 존재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더 연결고리가 그 전제 사실로서 정진상, 김용은 정치인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수뇌부들 속에 자연스럽게 측근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됐고 접대를 한 정황들이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네. 이것만 보면은 아 이재명까지 연결고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서 이 전제 사실들이 이제 재판장이 이거를 판결문 속에 다 녹여내는 과정 속에서 유동규의 진술, 남욱의 진술, 유동규의 진술 이렇게 다 옆에다 가로를 열고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규의 진술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일관되기 때문에 부여했다고 거기에 명시해놨어요. 그러니 이 판결문만 본 언론인들과 이것만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아 수뇌부는
수뇌부는 정진상과 김용이고 이들의 잘못이 연결됐다고 이 판결문에 근거된 내용을 바탕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슨 기회를 보여줘야 되냐 이겁니다. 정진상과 김용들이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일방된 주장은 아닐까라고 이제부터는 언론이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아. 그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편하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의원님. 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무죄로 확정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법부 요새 우리가 실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긴장하고는 계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정진상에게도 돈이 갔다는 부분은 남욱 변호사가 다 뒤집고 있어요 최근에. 다 뒤집었죠. 네, 진술을. 유동규에게 주는데 그게 자기는 정진상한테 줄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그 검찰에 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 사실은 그런 얘기 직접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 3억 1천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 설명서에 보면 판결문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이제 검찰 기소는 그게 3억 5,200이에요. 근데 그 중에 3억 1천만 인정한 것 같은데 그 돈을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은 시점이 2014년 경이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이거 유동규 네가 네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엄격결에 유동규 입에서 철거업자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이 확 튀었죠. 너 철거업자한테 돈 갚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철거업자가 수면 밑으로 잠깐 우리로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철거업자가 예. 자기한테 그 돈 갚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술서를 썼고 그게 대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그게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유동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했거든요. 네. 그 철거 이의를 준다고 해서 3억을 줬대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 추진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남시 철거 이의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시행이 안 돼서 2013년부터는 성남 도시공사에 사람이 찾아와서 막 깽판도 부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3억을 2013년과 2014년경에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받았던 시점과 일치해요. 그렇지. 뿐만 아니라 정민용의 자술서를 보면 최초의 검찰에 낸 자술서를 보면 그 유동규가 업자한테 빌린 돈을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3억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그렇지.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은 돈은 철거업자한테 그 돈을 반환하려고 받은 돈이 거의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22부 이 재판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어. 정진상의 변호인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 줬습니다. 네. 그런데 유동규는 이 돈을 정진상 김용한테 줬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증거는 하나도 없어 왔어. 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철거업자가 그 시기에 실제로 3억을 받았더라. 유동규에게 유동규에게. 끝. 정진상 구속 심사 때 제가 검사들한테 물었어요. 자, 뇌물 사건에서는 지금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정진상한테 줬다고 하는데 유동규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수사의 기본 아느냐. 그렇지. 너희들 그거 수사했어? 이렇게 대답을 못 해요. 그 부분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유동규가 남욱 쪽으로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오늘 많이 걸으시네. 많이 걸으시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네네. 남욱은 알지 못했다는 거를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정에서도 이 사건, 그러니까 돈이 남욱이 최근에 형들을 몰랐다. 그러니까 형들 진술 번복을 했잖아요. 근데 뭘 단정을 지었냐? 남욱은 당시에 김용과 정진상에게 이 돈이 전달될 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멘트를 네.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이번 판결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판결문에는 그게 들어가 그게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되게 중요하네. 알지 못했다. 썼습니다 기사로. 그거 중요하네. 근데 잘 알려지질 않더라고요. 좀 방송 좀 많이 해요. 좀 많이 좀 알리세요. 우리 의원님도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요거 하나 꼭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은 가장 결정적 이유가 428억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그 그렇습니다. 저수지금액에 대해서 네. 기소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네. 428억에 대해서 기소하지 못했고 그 기소하지 못했던 게 결국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검찰에서 확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재판장이 너무나 명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제가 짧게만 그것만 네네. 설명해 드리면은 요런 겁니다. 요런 건데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만배의 지분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피고인 유동규의 진술로는 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유동규의 진술과 같이 나중에 이재명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재명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428억 그분 이재명. 그래갖고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어렵다라고 있군요.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 진술이 설사 이런 진술이 유동규가 했을지라도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부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8억에 관련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명확하네요, 그 부분은. 명징하게 이번에 그냥 딱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28억은 이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그 2020년 10월 30일 날 분당의 노래방에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이 만나서 이 428억을 유동규 몫을 유동규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방안을 논의를 해요. 네. 근데 그 논의 내용에 보면 정진상이나 김용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아. 정영학의 전체 녹취록 2012년부터 21년까지 그 전체 녹취록에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다만 유동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나는 따로 정진상한테 다 보고했다. 이 말뿐이에요. 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28억의 정진상, 김용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인 게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 그 유동규가 2022년 10월 20일 날 석방되거든요. 석방되기 며칠 전에 10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검사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약 통합해 보면 한 24시간 검사 면담을 해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을 해요. 네. 근데 그 면담 조사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장도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정진상, 김용 몫은 없다고 지는 알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이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정진상, 김용 몫이 등장해요. 이거 검찰이 개입한 것 그러면- 같아. 그러면 진짜. 자 생각해 보세요.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428억 지분을 받기로 했고 그 지분의 3분의 1은 정진상, 3분의 1은 김용 몫이었다면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10월 20일 날 면담 때 예전에는 정진상, 김용 몫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있다. 근데 지금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이 한마디로 거짓말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졌는데도 이게 만들어진 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 이건 네. 있을 수가 네. 없는 일이잖아.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428억이 건너갈 거였다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정진상, 김용 몫이 있었다면 그 후에 전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이 내 지분 내놓으라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액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한 발짝 들어가요? 두 걸음 더 이제 들어가면 그만 걸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알겠습니다. 다른 출연자분들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격파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1심 대장동 본류재판부가 이 지점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네. 정진상과 김용의 연결고리가 마치 있듯이 수뇌부라고 단정을 지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격파를 하지 않으면은 네. 향후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이 부분을 계속 파고 들어갈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격파가 향후 대장동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있는 한 요거는 다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뭐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된다. 깔끔하게. 네. 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다 대장동에 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예, 글로벌로 가 있지 않아요. 대장동으로 가 있다는 점. 오늘 아주 정말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네. 함께 해주신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